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죄라는 것은 신체에 대해서 일체의 불법적인 유용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물론 심한 폭언, 욕설도 포함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물리적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라는 것은 그 일종의 폭행으로 인해서 치료가 요구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해 진단을 보통 받죠. 이런 경우에 이제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면 이제 상해죄로 처벌하고, 진단서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폭행죄로 처벌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위험한 흉기를 들었거나 집단으로 한 경우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뭐 이렇게 해서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위반죄에서 더 엄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현직에 있을 때 그 사건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기죄와 그 다음에 폭력, 폭행, 상해 요 제명입니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폭행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게 뭐 마음 놓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그러고 인해서 처벌받는다면 좀 억울하지도 않는데, 상당수 사건이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서 폭행으로 인정되고 상해로 인정되고 폭력행위로 인정돼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억울하죠. 또 가담을 제대로 옆에서 이제 싸움 현장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공범으로 엮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리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말리는 것이 입증되면은 처벌을 규명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문제로 해서 발생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죠. 화가 나도 좀 물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그러면 접촉 행위가 없으면 보통 뭐 심한 욕설 같은 것들은 모욕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싸움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이제 폭행죄로 분류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뭐냐면, 폭행죄라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되면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처분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두 개 사건은 폭력의 행위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건들, 상해, 폭행은 합의가 되면 검찰에서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선처를 주로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위험한 흉기, 뭐 아니면 집단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거나 이런 것들을 좀 엄하게 처벌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 흉기도 이제 흉기 나름인데, 뭐 거기에는 칼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깨진 유리병, 뭐 여러 가지가 위험한 흉기가 있는데, 이런 걸로 사람을 때렸을 때는 검찰에서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징역형을 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화가 나고 해도 주먹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거와 그렇지 않고 흉기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뭘 들고, 위험한 흉기를 들고 이렇게 절대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걸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특이한 사례가, 사소한 걸로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제 뭐 사소한 문제로
그 공중전화에서 이제 돈을 그 전화를 걸려는 돈이 어떻게 안에 먹어버렸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가 돼서 젊은 친구와 그 주인하고 이제 시비가 됐는데, 어떻게 살짝 밀었는데 그것이 뿌리쳤는데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사망했어요. 이런 것들은 경우는 물론 경찰에서는 이제 그 폭행 치사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과연 이런 그래서 좀 뭐랄까, 이게 정말 이 원인이 무엇일까? 과연 이 사람의 뿌리친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국가수 결과에 보면 심근경색으로 나타나서 참 기소하는데 애로가 있죠.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서 반발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인 행위가 뿌리친 행위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 뇌진탕이라든지 무슨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심근경색의 사망 원이라면 이거는 결국은 법원에서도 그 폭행치사로 의뢰하지 않고 폭력행위로 해서 한 걸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된 건 너무 억울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밀쳤는데 어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또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서도 또 이렇게 어떻게 밀쳤는데 장롱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은 별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크거나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밀었는데 어떻게 그 뭐 계단에 넘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위험한데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 이게 약간 이러한 문제가 좀 생각보다 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폭행, 상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하시고 참으시고, 화나면 그냥 좀 뭐 말로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물리적으로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심하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서로 합의하면 잘 선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라도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고, 요즘에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가 잘 서로 안 되는 경우에, 옛날에 공탁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합의 가름하고 했었는데, 요즘 공탁이 개인정보법의 강화로, 개인정보 강화로 이게 상대편 인적사항 그가 잘 알 수가 없어서 법원에 공탁 걸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탁을 못 걸고 합의가 안 되면 합의를 못 하는데, 다만 그 구상권이 돌아와서 피해에 대해서는 변제가 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공탁도 좀 어렵고, 최대한 좀 이해하시고 양보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과 상해 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자제하고 참고, 그리고 이와 발생되는 많은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흉기는 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인 물리적 행위를 하지 마시고 말로써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